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49쪽입니다. 예, 제목은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죠. 전자 배치. 영어로는 전자가 일렉트론이죠. 일렉트론. 그다음 배치라는 용어를 configuration으로. 단어가 어렵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결국에는 화학이라는 학문이, 결국은 이 화자가 되라자, 즉 변화를 다루죠. 그 대상은 바로 물질이었고, 그래서 물질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각 물질의 성질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성질이 무엇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바로 어떻게 생겼느냐,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이 물질의 구조, 성질, 이제 변화인데, 그 중에서 이 물질, 이 세상의 다양한 물질들이 결국엔 가장 간단한 기본 성분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죠? 바로 원소였죠. 원소. 그리고 그 원소를 대표하는 가장 작은 입자, 예, 그게 바로 원자였습니다. 물론 이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자를 이해하다 보면 이온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분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분자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화두가 원자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거대한 흐름 안에서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 이 원자, 특히 그 원자에 이제 원자도 성질이 있을 거고 변화를 일으킬 텐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된다?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예.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예, 원자액이 있었다. 이 원자액의 존재는 무엇보다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 결국 이제 화학 안에서 이 전기적인 성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물리학에서는, 지구학에서는 자기적인 성질도 주로 다루고, 화학도 전공을 하다 보면 자기적인 성질을 다루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전기적 성질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이제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중성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조차도 중성으로 되어 있다. 그 중성이라는 말이 전기를 띠지 않는다지만, 더 살펴보면 모든 것이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띠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된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원자액이 플러스 전하를 띠려면 띈다고 하면 반대 전기를 띠는 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전자라고 부르는 거였죠. 전자.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물론 이 원자액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앞에서 학습했지만 바로 양성자라는 실제 이 핵의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바로 정체가 양성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또 다른 입자가 있었죠. 중성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성자 전기를 띠지 않는데, 이제 화학에서만큼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구조를 이해해서 우리가 성질과 변화를 알아보자고 했는데, 그 화학에서 나타나는 이제 물질들의 성질은 대부분이 누구의 어떤 입자의 영향을 받느냐? 바로 여기는 전자입니다. 전자. 결국 이 전자에 의해서 비롯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자에 이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제 원자이기 때문에 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아야 되고, 물론 이제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이 중성자의 개수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서 이미 학습했고요.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중심에 원자액이 있는데,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거죠. 진실은 원자액 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자액 주변에 있는 거고, 그럼 전자가 멈춰 있냐,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죠. 움직이고 있을 건데요. 예전에 이제 보호 모형만 해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전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자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핵 주변에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자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그 전자의 분포를 우리가 새로 이제 도입하는 개념이 바로 오비탈이었죠. 그래서 전자의 확률적인 분포가 이제 오비탈인데 이제 우리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 배치라는 것은 뭐냐?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원자가 오비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들어있느냐입니다. 어떻게? how. 어떻게 들어있느냐? 자, 말 그대로 how. 어떻게 들어있냐? 규칙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규칙.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에 원자 주변에, 핵 주변에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존재할 것이냐? 요 얘기죠. 아무래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예상해 보면 규칙이 있겠죠.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가 이제 따져갈 겁니다. 그래서 49쪽을 보시면 그러면 이 전자 배치 왜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전자 배치가 결국 이 구조, 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키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들의 성질과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표가 있잖아요. 바로 뭡니까? 주기율표가 있죠. 주기율표에 대한 이제 모양이나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소 원자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뤄야 될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이 주기율표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서 이 전자 배치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즉 주기율표 안에 있는 이 118가지의 원소가 다양한데 그것이 서로 간에 어떤 공통점이 없다고 하면 그냥 표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렬로 나열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양을 가진 표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원소들 사이에서도 좀 뒤에 가면 얘기되겠지만 이제 주기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원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성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규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돼? 전자 배치를 알아야 돼. 전자 배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의 모양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질들이 혼자 외롭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죠. 18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인 18조 원소 뭐 있어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보통 이제 고등학교 보면서 여기를 많이 다루죠. 그러나 뭐 더 있습니다. 크립톤, 그 다음에 뭐 있죠? 지넌, 그 다음에 라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밝혀진 원소, 발견한 원소가 오르가네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아시잖아요? 네. 얘는 이름이 모두 온으로 끝나요. 18조 원소들은 온으로 끝납니다. 이름 규칙이. 근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헬륨이죠. 헬륨. 헬륨만큼은 헬륨. 이렇게 끝나죠. 실제 주기율표의 원소들 이름 중에서 유 이렇게 끝나는 게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혹은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헬륨은 약간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헬륨은 약간 예외적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모두 18조 원소들. 이 아이들은 특별하게 다른 원소와 결합할 일이 별로 없는데 물론 요즘 밝혀진 게 이 18조 원소들도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이미 안정하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왜 안정하냐? 이걸 설명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그 안정한 걸 설명하기 위한 게 결국 또 뭘까요? 그게 또 전자 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전자 배치 설명할 수 있고, 그럼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18조 원소처럼 안정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로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기 말고 다른 원소와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기율표 이 수많은 원소들도 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크게 뭐로 나눴죠?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눠지는데 이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
금속끼리도 결합을 할 수 있고 비금속끼리도 결합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기본적인 성질은 바로 금속은 전자를 잘 이루려 한다는 성질. 이게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강조 좀 하고 싶어요. 이거. 그 다음에 비금속의 기본적인 특징은 전자를 잘 얻으려 한다. 자, 이루려 한다, 얻으려 한다. 듣기가 되게 편안한 단어지만, 오케이. 이 금속은 쉽게 말하면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전자를 자꾸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또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다른 아이들이 전자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뺏어온다 얘기도 되겠어요. 전자를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좀 모르겠어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금속은 전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냥 자꾸 주려고 그래.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금속 입장에서는 전자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의 전자를 어떻게든 가져오든 얻어오든 이러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결합을 선택할 때는 금속끼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비금속끼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얻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궁합이 딱 좋죠. 그쵸? 누구는 주려고 하고 누구는 받으려고 하고 딱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은 예를 들면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이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결합의 측면을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 세 가지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왜 이 세 가지 결합으로 나타나고 왜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성질이 다른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도 누가 알려줄 수 있다? 예, 그것도 전자배치가 알려줄 수 있어요. 전자배치가 되게 화학에서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는 걸 배울 텐데, 예, 그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배치를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방대한 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데 그 중에 중요한 이 열쇠, 이 전자배치라는 열쇠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예. 그래서 이 전자배치를 설명하려면 이번에는 우리는 오비탈과 이 전자 사이에 이제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는 규칙이 있을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오비탈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양자수를 썼어요. 그래서 주양자수 N, 부양자수, 방해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배웠고 이거 N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양자수라고 해서 ML이라고 했죠. 뭐 복습 잠깐 해보면 N은 주양자수로서 에너지를 결정해주죠.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N이 작을수록 안정하고 N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N을 좀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층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층. 예전에 호텔도 비유를 들었는데 호텔의 층에 해당된다. 몇 층이 제일 안정하겠니? 1층이 안정하죠. 그쵸? 그에 비해서 이제 L, 이제 부양자수, 방해양자수는 뭐의 의미? 얘는 그 방이 있는데 방의 종류에 해당된다. 오비탈의 종류에 해당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 모양이다. 그 다음 아령 모양이다. 뭐 더 나가서는 뭐 네이클로바 모양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S 오비탈, P 오비탈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S 오비탈, P 오비탈 나올 때는 바로 이 부양자수 L과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D 오비탈, F 오비탈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양자수, 자기 양자수는 솔직히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별로 크게 중요한 양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방향을 결정해주죠. 방향, 오비탈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이 세 개의 양자수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제 오비탈이라는 방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전자도 양자수가 있으니 전자를 나타내는 양자수가 바로 뭡니까? 스핀 양자수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부르는데 괜찮아요. 스핀 양자수. 여러분 알다시피 스핀 양자수는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 오비탈이 호텔의 이제 방인 건데 거기에 투숙하는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인 거잖아요. 그렇게 뭐 정확한 비유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양자수 외에 세 번째 양자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두 가지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오비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비탈을 이제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항상 뭐야? 수소 원자냐 아니면 수소 원자가 아니냐. 수소 원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핵과 전자로 이루어질 때 전자가 하나의 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의 에너지가 뭐에 영향만 받습니까? 뭐에 영향을 받냐면 N의 영향을 받아요. N의 영향을 받아. 왜? 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인력이었으면 뭔지 모르죠. 핵과 전자 사이에 간 인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N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L이나 ML 부양자수나 자기양자수가 바뀌더라도 수소원자에서는 오비탈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거야. 같은 거라는 거죠. 정리하면 수소원자는 층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만 알면 에너지가 결정된다는 거. 근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 헬륨부터 118번 원소까지는 모두 전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전자가 여러 개 있다. 2개 이상 있다 해서 우리가 다전자 원자로 해요. 다전자 원자. 멀티 일렉트론 아톰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다 보니 뭐야? 그렇죠. 요게 추가가 돼요. 전자 간 반발력이 생겨요. 그럼 이 반발력도 에너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소원자가 아닌 다전자 원자는 N과 L 여기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는 L도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라고 썼는데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할 건 아니지만 실제는 이 N 플러스 L이라는 값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요 값이 작을수록 안정하다. 요 값이 클수록 불안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수소원자 같은 경우를 해보면요. 수소원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건 솔직히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N 이퀄 1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 다음 세 번째 껍질. 선생님 여기 사이의 간격은 좀 무시하겠습니다. 이 간격을 실제 살려서 그리려면 이 원이 여기 있으면 이미 2는 뭐 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간격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여러분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N 이퀄 무한대까지 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도 되고요. 수소원자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을 배웠잖아요. 오비탈을 배웠으면 여기다 1s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는 뭐 있을까요? 2s가 있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는 주양자수에만 에너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옆에 2p가 있는데 2p도 에너지가 2s랑 같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렇게 2p. 좀 자세하게 써볼까? 그러면 2px, 2py, 2pz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좀 줄였을까요? 여기는 그래서 3s, 3p, 3d 그렇지만 모두 에너지가 같더라. 네 번째 껍질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껍질은 4s, 4p 됐네, 5, 4d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운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4F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오비탈을 구분하지만 솔직히 수소에서는 이 오비탈을 나누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전자를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전자 배치할 때는 이 오비탈, 이 건물, 호텔을 생각할 때 지하를 꼭 고려를 했을 때 지하에 뭐가 있다? 바로 원자핵이 꼭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뭐 지구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있을 때가 안정할까? 우리가 어떤 건물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가 안정합니까? 1층에 있을 때 안정하죠? 2층보다는. 그쵸? 그 이유는 여기 있을 때 전자가 핵과의 인력이 여기 있을 때보다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세죠. 그럼 인력이 세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에너지 준위는 이걸 레벨이라고 이해하면 쓰면 돼. 에너지 레벨은 인력이 클수록 낮아진다. 인력이 클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거를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 안정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인력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다는 얘기는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고 멀어진 만큼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불안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안정과 불안정도 상대적인 개념이야.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데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안정하겠죠. 위치 에너지상에서. 근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또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워 있는 거에 비하면 앉아 있는 건 불안정한 건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 있는 것보다 안정하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한 건데 기준이 바로 무슨 상태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 영어로 할까? most stable 안정한 state.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바닥 상태.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 운동장 바닥에 뛰어다닐 때 불안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안정한 안정한 상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 때 수소 전자가 아까 전에 이 전자 스핀 양수는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 우선은 업스핀을 먼저 씁니다. 이 전자가 바로 여기 있을 때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인력이 더 감소했기 때문에 작아져서 더 불안정해지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상태에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걸 이제 껍질이라고 보면 여기는 첫 번째 껍질 K 껍질 기억할까요? 그다음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쭉 가는데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할 때 K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 K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1s 오비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1s1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결국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바로 바닥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소의 전자가 예를 들면 2p1이라고 한번 가져봅시다. 2p1. 그러면 여기 전자가 없고요. 여기 2p 오비탈 중에 여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까 여기 1s의 전자가 있을 때보다 어때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그렇죠. 들뜬 상태라고 부르면 된다. 들뜬 상태. 자, 들뜬다는 말이 뭘까요? 들뜬다. 영어로는 excited state. 흥분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데 선생님이 이제 비유할 때 에너지를 돈으로도 많이 비유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아쉽죠? 그렇지만 에너지 면에서는 되게 안정한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부모님 오시더니 우리 아들딸 고생이 많지 하면서 지갑에서 넣어둬 용돈 받았어요. 기분 좋죠? 그 순간 들뜨죠? 그래서 돈이라는 에너지를 받을 때는 들뜹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수소에 있던 이 전자가 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들뜨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들뜬 상태는 결국에는 뭐예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해요. 수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 K 껍질 혹은 1s 오비탈의 전자가 있는 상태를 빼곤 나머지 어떤 오비탈, 어떤 층에 어떤 껍질이 있어도 이건 다 들뜬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아까 전에 이 전자 배치할 때 물론 전자는 다양하게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두 이해할 건 아니라 이 자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할 것인가. 수소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 요즘 우리 평상 같은 상태에 그냥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닥 상태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상태 항상 기준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헬륨인데, 헬륨은 알다시피 이제 두 번째 다전자 원자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가 수소하고 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 배치는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오비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륨 이후에 헬륨부터 시작해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 N, 층, 주양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오비탈 종류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1s가 이렇게 안정하게 있다고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2s가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2p가 같은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p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얘보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여기 n 플러스 l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n이 1이에요. 그 다음 l은 s 오비탈은 l이 0이죠. 그러니까 합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에너지를 의미하는 숫자 2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 플러스 0이죠. 숫자가 더 크잖아요. 네. 얘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고 불안정한 거죠. 여기는 2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숫자 크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 2px, 2py, 2pg 오비탈만큼은 뭐만 다른데? 방향이 다른, 즉 자기항자수만 다른데 이때는 에너지는 그냥 같은 거예요. 혼돈은 좀 조심하시고.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전자가 있는 상태랑 여기 있는 전자 상태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누군가는 더 안정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분해야 될 거 먼저 수소 원자냐 아니냐를 구분을 먼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륨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를 안정하게 배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장 여기 또 한번 핵 그려볼까요?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두 개 있는 상태, 핵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자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인력이 제일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에 전자가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긋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네모박스로도 표현해요. 네모박스 1s, 2s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1s, 2s 전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전자는 업스핀과 다운스핀.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배치해볼까?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가 될까? 헬륨은 전자가 두 개인데 여기에 어떻게 배치가 될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예. 보세요. 헬륨은 전자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전자는 아마 고민 없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에 빈자리가 또 있었다면 여기에 전자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스핀이 이제 다른 스핀이 들어갑니다. 뒤에서 할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얘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이 둘의 에너지 상태가 같을 것인가? 여기 따져야 돼요. 자, 여기는 아까하고 달리 뭐예요? 이제는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존재해요? 여기 사이에 반발력도 존재해요. 실제 전자가 같이 있으면 반발이 존재하니까 얘는 살짝 불안정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에 비하면 얘는 전자간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물론 여기 2S는 여기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이 더 안정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 무슨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다른 말로 바닥 상태. 예, 그거를 찾자. 그럼 어떤 경우가 바닥 상태가 되느냐? 바로 이때가 바닥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그래서 헬륨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s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 스핀이 반대인.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썼던 이건 어떻게 보시면 돼요? 1s 오비탈에 하나고 2s 오비탈에 하나가 되겠죠? 요거는 전자 배치가 가능하지만 얘는 무슨 상태? 얘는 들뜬 상태가 된다. 표시를 이렇게 해볼까요?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1S 혹은 첫 번째 층 여기가 바닥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착각 여러분 많이 하는데 이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 안에 핵도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그게 가장 안정하면 바닥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층이 바닥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이제 리튬으로 가볼게요. 리튬은 3번이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s, 2s, 2p. 선생님 이렇게 그린 거 이해가 될까요? 이 그림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다전자 원자거든요.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지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하냐? 양성자가 3개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3개의 전자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3개의 전자를 표시할 때 자, 여기 첫 번째 오비탈에 몇 개가 전자가 들어가냐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3개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여기 3개 다 넣어도 되잖아요. 1s3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요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궁금하죠? 왜요? 왜 3개 안 될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1s2까지 우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오비탈로 가야 되는데 다음 오비탈은 2s도 있고 2p도 있고 또 다른 오비탈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갈 거냐 그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s하고 2p 중에 2s가 좀 더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2s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여기 2p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상태의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죠. 이게. 즉 1s가 아닌 2s의 전자가 있지만 어디 오비탈이 바닥 상태가 아니에요. 오비탈이 바닥 상태나 득트 상태 정의가 아니라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1s2, 2s1 요 배치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 껍질로 표시하면 이제 K2, L1 이렇게 쓰는데 이게 통합과 고1 수준에서는 아마 전자 배치를 껍질로 많이 썼지만 이제 우리 2 관점, 그러니까 화학 1 관점에서는 이제 제대로 좀 설명할 때는 오비탈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 전자 배치되는 규칙을 보니까 느낌이 안정해지려고 배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안정해질 때 어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질 때 가장 안정한 상태의 에너지 준위 오비탈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채워지는 건 1s 오비탈이 맞잖아요. 여기까지 됐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2개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 이 1s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왜 2s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 규칙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이 118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몇 가지 규칙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지? 네, 아니에요. 3가지 규칙은 끝나요. 그 3가지 규칙 중에 2가지 규칙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빌드업이라고 많이 하죠. 빌드업. 어떤 체계적으로 순서를 쌓는 거. 영어로 빌딩업. 요거를 뜻하는 독일어가 있는데 요걸 aufbau 그다음에 영어로 principle이라고 해요. principle.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벽돌 쌓을 때 벽돌 쌓을 때 어떻게 하죠?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죠? 혹은 위에서 쌓고 이렇게 아래로 내릴 수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아래에서 쌓아 올리잖아요. 그쵸?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 바꿔주면 쌓은 원리랑 벽돌을 쌓는 원리랑 똑같다. 뭔 말일까? 전자를 하나의 벽돌로 생각해보면 어디? 가장 안정한 상태부터 벽돌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오비탈 에너지 순위 순서가 여기서 보시면 1s 다음에 2s, 2p 그 다음에 어디야? 3s 아마 3p 이 순서로 갈 텐데 그대로 차곡차곡 전자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여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파울리스. 그 다음에 exclusion. 그 다음 principle. 자, 먼저 파울이라는 이제 어때는 이제 물리학자나 수학자도 불리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exclusion. exclusion의 반대는 뭘까요? 이 앞에 x잖아요, x. 반대는 inclusion. 이건 아니고 이거 같은 거 아시죠? 여기 뒤에 요 클루즈라는 요 어원을 찾아봤더니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클로스예요, 클로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뭔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넣고 닫았어요. 그럼 인클루전이에요. 포함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밖에 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포함되지 못한 거죠. 그럼 뭐예요? 배제됐다, 배타됐다, 배척했다 이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여기서 베타는 이 베타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파 원리, 베타 원리 아니에요. 한자로 베타, 익스클루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오비탈이 있을 때 이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아까 말했지만 스피닝에서 두 가지 업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업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스핀 업이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전자 배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다운이 들어갈 때 또 다운 들어가면 틀린 전자 배치. 그럼 혼자 있을 때 상관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업도 가능하고 다운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두 개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업다운 이렇게만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세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업다운이 들어간 상황에서 세 번째 전자는 분명히 업 아니고 다운일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깜깜한 방이 있는데 검은 양말과 흰 양말만 쌓여 있어요. 거기서 캄캄해서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구분이 안 되는데 거기서 짝을 맞추려면 양말을 몇 켤레를 꺼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두 켤레 하면 되는데 두 켤레 꺼내는데 흰색하고 검은색 짝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최소한의 켤레 수가 몇 개냐? 바로 3개. 이해될까? 왜냐하면 세 개를 꺼내는 그 순간 반드시 2개만큼은 짝이 맞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3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이렇게 업이 같은 스핀이 나오던 혹은 업다운에서 다운을 들어가면 또 다운이 겹치잖아요. 이렇게 같은 스핀이 충돌하는 경우는 지금 말했던 전자사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태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은 최대 스핀이 다른 두 가지 전자가 존재하는데 파울리가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 파울리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까 양자수가 N, L, M, L, MS였잖아. 이게 4개의 양자수인데 4개, N, L, M, L 4개 양수 묶을게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전자를 오비탈에 표시할 때 양자수 4개를 설명할 텐데 파울리의 설명은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식 중근 있죠, 중근. 겹치는 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뭔 말이야? 여기서 아까 셋을 나눌 때 여기는 오비탈이고 여기는 전자였잖아요. 만약에 이 세 개가 같으면 뭐가요? 오비탈이 같은 거예요. 같은 오비탈이 된 거예요. 같은 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가 달라야 돼? 스핀 양자수가 달라야 돼. 이렇게 업다운처럼. 근데 만약에 얘가 업업으로 똑같아.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뭐만 다르면 돼? 앞에 오비탈만 다르면 돼. 다시 말하면 오비탈도 똑같은데 스핀도 똑같아. 스핀도 똑같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같은 스핀. 요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파울리가 설명한 게 아니라 파울리의 주장이 아니라 이게 이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모습. 그래서 실제로 파울리 메탈리에 의하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스핀이 다른 2개인데 그 스핀이 왜 다른 2개밖에 못 들어가냐? 애시당초 전자가 2개의 스핀 양자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스핀 양자수가 여러 가지 있었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거 입자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전자는 페르미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핀 양자수가 이게 반정수,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꼴이라서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화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스핀이 다른 2개의 전자로 배치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수소 같은 경우는 1s 어디 수소 있죠? 수소 1s1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헬륨은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2s2 이렇게 됐죠. 그럼 리튬은 어떻게 됐죠? 리튬은 2s1 어디 썼지? 여기 어디 썼니? 여기구나. 1s2, 2s1. 그러면 그 다음 아이는 베릴륨인데요. 그럼 네 번째 전자 어디 들어가 있어요? 2s의 빈자리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1s2, 2s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전자 배치를 하나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5번 가볼게요. 5번 가면 이제 분소잖아요. 5개의 전자입니다. 5개의 전자면 어떻게 될까요? 1s2, 그 다음 2s2까지 하면 스핀이 차죠, 다. 그래서 2s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 싸움 원리에서 낮은 오비탈 2p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2p1인데 이 3개의 오비탈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는 여러분이 2px1이라고 하는 것과 2py1이라고 하는 것과 2pg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같냐가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 모두가 다 에너지는 같더라. 상관없다. 어디 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고 5번째 118개 중 5개의 전자 배치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18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1번에서 20번까지 1번에서 20번 원소까지 주로 할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것도 실제 규칙은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까지만 해보면 같은 규칙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5번까지 배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번부터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을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